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네, 김어준의 뉴욕타임즈가 새로 마련한 코너.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폭발 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정봉주의 PSI. PSI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극히 소수 있으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내용은 여의도 심부름센터입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여의도 심부름센터 소장님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입니다. 네, 전 의원 현 백서. 현 수입 제로. 수입 있어요 요즘. 어떤 수입 있습니까? 정봉주 PSI 출연료. 그렇군요. 네. 출연료 뭐 크게 얼마 안 됩니다만. 무척 비싸요. 많이 줍니다. SBS보다 많이 줘요. SBS 나쁜 방송국이에요. 원래 이 방송국들이 정치인이 나오면 출연료 거의 안 주죠. 네. 그렇죠? 저 백수니까 뭐 지금. 그렇죠. 그래서 좀 줘야지. 한 번 정치는 영원한 정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 시청자들의 의뢰를 받아서 알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모르는 것은 직접 수사해서 그렇게 청부 수사를 해서 궁금한 점을 밝혀드리는 토크쇼인데 벌써 3회 나갔는데 인기가 대단합니다. 주변에서 얘기도 안 하십니까? 주변에서 얘기하죠. 원래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역시 훌륭한 사람이더라. 네. 칭송하고 이런 게 많아요 늘. 그래서 별로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계속 하시죠. 네, 제가 이분을 오랫동안 알았습니다. 정치적 감각도 대단하고 분석력도 굉장한 분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어요. 왜냐? 말만 했다면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좀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예리한 그 정치적 비평을 하고 그리고 또 예상을 합니다. 맞아요. 대부분 놀랍습니다. 자기에 관한 건 다 틀린다. 다 소용없어. 남 얘기 맞으면 뭐해. 자기는 떨어져. 그런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고.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첫 번째 의뢰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뭐냐? 기차니스트님이 의뢰하신 혈혈단신 적진에 들어가 적들을 농락한 이 전투에 대한 정 반장님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싶다. 이게 뭐냐면은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마도 그리고 실제로 자료화면도 나가겠지만 제가 참고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잘 보여. 이렇게 하면 제가 저를 가려야 잘 보이는군요. 이 사진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보면은 이 정봉주 전 의원이 17대 국회 때죠. 본회의 단상을 향해서 몸을 날리고 멱살을 잡힌 후 내팽개쳐지는. 그런데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한나라당 의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설적인 사진이라고 혼자 주장하시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주장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 기차니스트님이 전설의 정봉주라고 이렇게 이때 별명이 이때 이 사진 전체 제목이 국회 본회의장 공중부양입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때가 2007년도 BBK 수사가 종결이 되고 검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계가 없다. 동영상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BBK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시 이제 통합민주당인지 뭐 열린우리당인지 하도 당이 많이 바뀌어갖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결국 민주당으로 왔어요. 하여튼 우리 편.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제 다시 왔어요. 근데 여기서 특검법을 그렇죠. 표결을 하자. 그런데 특검법을 하자는데 한나라당이 막은 겁니다. 그렇죠.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싸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검법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 안 된다. 그런데 싸고 있는데 저게 지금 1차 시도가 아니라 마지막 시도입니다. 1차에 올라가서 한번 올라가다 떨어졌고. 근데 다른 사람은 없고 왜 혼자 있냐 이거죠. 제 말은. 그 상황은 저도 이해가 하는데. 예. 그 뭐 탄핵 때라든가. 그렇죠. 그 기타 이런 유사한 장면을 보면 여러 의원들이 달려들었는데. 달려들죠. 이 상황에서는 왜 혼자? 그 전에 국회에서는 네.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몸싸움을 했지만 네. 그 의장 단상을 뛰어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중전이 그 전엔 전혀 없었고 백병정만 있었죠. 네. 그런데 그 공중 루트로도 이게 가능하겠다. 공중 루트로도 이게 예. 가능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첫 루트로 그래서 그 루트가 이번에 18대 국회에서 계속 이제 본회의장에서 점거하고 그럴 때 루트가? 거기에 정봉주 루트입니다. 실제 의원들 정봉주 루트라 그래요. 초등된. 네. 그렇죠. 정봉주 코스. 정봉주 등산으로 루트. 아무도 못 올라간 초등 거죠. 코스. 그러니까 네. 이번에 강성정 의원이 거기 날랐다가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이 또 날랐다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르는 전설을 만든 전통을 만든 최초 의원이었죠 제가. 그러면 거기서 날아올라서 단상에 올라가. 근데 저기가 네. 내용이 있습니다. 좀 네. 말씀드릴 때 끼지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이렇게 단상이 3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의장석은 한 2m가 넘습니다. 네. 그럼 못 뛰어오르죠. 그러니까 중간쯤 뛰어올랐는데 처음엔 중간쯤 뛰어오르는데 밑에서 잡아갖고 이제 미끄러졌고 두 번째 뛰어올랐고 반쯤 올라갔는데 심재철 의원이 약간 장애가 있잖아요. 네. 한나라당. 근데 그분이 그 지팡이가 무기가 돼갖고 찔른 거예요 저를. 그때 이제 실명할 뻔했어요. 그래갖고 눈을 팍 찔렀는데 가운데들 맞아갖고 찔러갖고 이렇게 했는데 다 한나라당 의원이 그걸 봤죠. 찌르는 거를. 네. 그러면서 자기들도 악소리를 낸 거예요. 이게 자기 몸을 지탱해주는 지팡이를 이러한 위기 상황에 무기로 쓴 거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임모 의원이 이제 몸을 던져갖고 공천 받아야 되니까 곧 자기들도. 그러니까 곧 공천 받아야 공천 받아야 되니까요. 그 부천의 임모 의원이에요. 네. 결국 공천 받고 성공했습니다. 네. 몸을 달려갖고 날 딱 떨어뜨렸죠.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절 찔른 걸 봤기 때문에 1차 저지선이 무너서 제가 그 위에 딱 올라갔어요. 2단계, 3단계 그 부양을 해야 되니까 딱 올라가서 심재철 의원한테 제가 얘기했죠. 당신 어떻게 여기서 지팡이로 찌를 수가 있냐. 살인무기다 그거는. 그러니까 도덕성이 확 무너진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몸싸움을 하고 주먹으로 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팡이로 찌를 수 있냐. 또 지팡이로 찔러봐라. 그러니까 그분이 한나라당이 움찔하는 거예요. 잠시 움찔한 사이에 2단계, 3단계 뛴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그때 이 제 나르는 장면을 보지 말고 한나라당 의원들 보면 다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피해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습니까? 아니 떠오르니까요. 이게 떠오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갖고 3단계 한다 뭐 하려는데 자기 자랑을 하면 아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난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그렇게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중에서 어마하면서 스트리트로 사진 나온 게 누구냐 하면 나경원 의원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어떤 사진이 나왔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피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네. 제가 그 다른 좌석에 가서 그랬어요. 나경원 의원 국가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데 외세가 쳐들어오면 엄마 그러고 도망갈 거냐?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아니 똑같은 거죠. 아니 정치는 이 배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와 배짱. 하지만 이건 몸으로 한 거잖아요. 배짱이 몸이 아닌가? 어쨌든 이분은 본인 그래서 자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특검법 통과시켰는데 특검법에서 오히려 더 면죄부를 줬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뛰어 올라가는 그 전통이 됐는데 하지 말아야죠 저렇게. 실컷 자랑해놓고. 요 첫 번째 사연은 기찬했음이 물었기 때문에 답은 드렸는데. 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공중으로 날라서 한나라당 전선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붕 나르는 순간에 밀려 떨어진데 밑을 보니까 뭐 다람쥐 같은 게 팍팍 밑을 파고 들어가요. 다리 밑으로. 다람쥐가? 다람쥐 같은 무슨 사람이. 근데 이게 한나라당이 우왕좌왕하니까 밑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 밑을
익산 출신의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이 밑을 파고 들어간 거야. 예? 밑을 파고 들어가서 쭉 올라오니까 위에서 올라오고 밑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와해가 됐던 거예요. 그 한병도 의원이 저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일 친해졌습니다. 온몸 던져서 사선을 뚫고 함께한. 그때 같이 물 마신 강기정 의원도 친하죠. 예, 강기정 의원만 되고 나머지 둘은 다 떨어졌습니다. 몸싸움 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몸싸움들 하지 마세요. 본인 자랑을 하면 이렇게 뭐랄까요? 넋을 잃고 살짝 넋을 잃고. 우리 집사람이 저 사진 보기도 싫어해요. 저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저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닌데. 제가 저렇게 안 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 너무 길어요. 본인 자랑이 너무 그래요? 길어요. 다음. 이런 걸 괜히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흥분해가지고 정봉주 의원이. 안 그래도 무슨 질문을 해도 마지막은 아니 자기 자랑이- 어딘가 방송에 나서 꼭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이 유저들이 많이 들어서 봐야 돼요. 이 내용을. 무슨 질문도 자신의 자랑으로 거스름했는데 처음부터 자신을 자랑을 하라고 했으니 흥분해서 난리가 난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민 김모 씨 왜 여러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서울시장 출마. 지금 이제 오히려 검찰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객관적으로 봐야죠. 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분석하지 말고 그렇죠. 객관적으로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서너 가지 얘기를 했었죠. 6월 2일 날 재판 결과가 안 나오고 그냥 미룰 것이다. 재판부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방송에서 4월 9일 날 선고 공판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이건 법리 재판을 하겠구나. 정치 재판이 아니라. 그럼 FM대로 원칙대로 재판을 하겠구나. 근데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걸 보니까 봉숭아 학당보다 더 재밌어요 요즘. 검찰의 기소 사실이 이거 뭐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난리야 짜맞추느라고 요새.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무죄다. 설사 저렇게 말이 나오고 내용이 나왔는데 유죄를 때린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 유죄가 되면 더 역풍이 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유죄가 되면 그래서 저는 강형 갖고 그럽니다. 유죄 좀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을 왜 유죄를 안 때립니까? 지난주에는 무슨 골프장 갖고 27일 동안 26일 동안 저도 골프장에 가지만 26일 동안 골프 치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한명숙 총리가 밝혔다는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거 검찰이. 그러니까 28일 동안 무료로 골프장 콘도를 썼다. 그리고 그럼 골프를 며칠 쳤냐? 하루인가 이틀 쳤다고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럼 28일 동안 자수전 집필했다 그랬잖아요. 조용한 데 가갖고. 그럼 이번에 그 골프텔 가서 골프장 하루 이틀 친 게 이게 과연 이번 기소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거냐? 대가성 뇌물수수와 관계가 있는 거냐? 아무 관계가 없는데. 게다가 그 자신의 가족이 골프를 쳤다라고 얘기 또 설명을 했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사람들 또 불러갖고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뇌물성 수사건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대체로 잘 모르는 사람한테 골프장 가갖고 골프장에서 골프 쳤는데 광모 씨가 돈을 냈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돈을 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번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유죄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게 되면 한 8, 9% 정도 한명숙 총리가 지는 거로 나와요. 내일 당장 선거해도 이깁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재보궐선거를 3번 쭉 봤더니요. 여론조사 결과보다 10%가 더 나와요. 숨어있는 표가 있을 것이다. 숨어있는 표가 있고. 그래서 왜 숨어있는 표가 있나 그래서 우리 지역 재래시장을 돌아다녀 봤더니 여론조사 오면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끊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끊어버려요. 일상의 공포가 온 거죠. 그럼 막 그냥 무슨 그 전공로 500명 자르겠다. 이 사회가 그냥 뭐 명진 스님 자르겠다. 수경 스님 자르겠다. 뭐 자르는 공화국인가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어설픈. 말을 좀 막지 마세요. 근데 전화를 받으면 응답을 안 한대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해도 이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명숙 총리는 민주당만의 후보처럼 안 보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한명숙 총리를 기소한다고 했을 때 누가 모였습니까? 민주당 사람 모였죠. 시민단체도 모였어요.
권영길 그 민노당 전 대표도 모였죠. 유시민 전 장관도 왔죠. 시민단체 왔죠.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는 민주당 플러스 알파 자연스럽게 민주 대연대를 검찰이 만들어준 거예요. 상징하는. 그래서 지금 한명숙 총리는 민주당 후보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탄압받는 야권의 양심적 후보 이런 느낌 딱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되어가고 있죠. 우리가 만들래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술자석 가니까 검찰 내부의 개혁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거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안티 MB. 안티 MB. 예. 검찰이 안티 MB였다. 알고 봤더니. 검찰 내 일부 세력이 그런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한명숙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광범위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깁니다. 6월 2일 서울시장 선거. 요거는 이제 예언이죠. 예언. 정치적. 그렇죠. 예언이고요. 네. 그게 인천 경기로 파급됩니다. 인천 지금 김문수 시장이 한 22% 앞서거든요. 네. 두고 보세요. 설사 진다 할지라도 1, 2% 박빙이에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 10% 가고 네. 원래 지금 70일 정도 남았는데 야당 후보는요. 한 15% 정도를 선거운동이 걸리면은 60일 안에 15% 정도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최대 쟁점이 이번엔 무상급식 아니에요? 네. 무상급식 갖고 싸우면 싸울수록 이건 우리 코트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김문수 시장이 한 얘기 있잖아요. 학교가 무슨 무료급식소냐? 그런데 예. 그런데 사실은 야당이라기보다 야권 정확히 말하면 야권의 단일화가 연대가 그게 문제죠. 이게 안 되면은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야권 연대가 안 돼도 이긴다라고 하면 욕을 먹죠. 그건 어렵다고. 예, 그건 좀 어렵죠. 특히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에서는 노회찬 후보가 끝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욕을 먹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서울은 자연스럽게 한명숙 총리 쪽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이러한 정치적 이해 타산과 관계 속에서 계속 가려고 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서울은 좀 이기자라고 하는 이 지지층이 형성이 좀 돼 있어요 서울은. 근데 이제 경기도는 여론조사나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후보 단위로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 안 하게 되면 힘들어지죠. 민주당의 후보와 예. 지금 뭐 참여당의 유시민 그다음에 진보신당의 그 심상정. 그 심상정 후보는 최선희 얘기지만 요즘 존재감이 좀 없어졌어. 그거는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어쨌든 그 민주당의 시각이죠 여기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이현준 씨, 김원준 씨, 우리 김원준 총수 입장에서는 진보신당과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싶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없어졌어요. 유시민 장관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점이 있죠. 분명히.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긴 또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못 올라가. 유시민 장관은.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면 그리고 월등하게 우리 민주당 후보도 많이 나오면 그건 단일화 되겠죠. 근데 계속 조사를 해봐도 2, 3% 앞서건지 뒷서건이에요. 네. 깝깝해. 그래서 그러면 요 질문에 이어서 없는 질문 막 하는 겁니까? 예언 하나 그럼 또 하시죠. 원래 정치 예언 남들 거 잘 맞추시잖아요. 경기도지사 유시민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 출마한다. 이것까지 맞추셨어요. 대예언에서 올 초에. 그쪽으로 선회할 것이다. 네. 거기까지 딱 맞추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아니 후보는 이 야권에서 이제 거기까지 맞추면 이게 돗자리 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맞추면은 이게 너무 그런 걸 정확하게 맞추면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손상해 갑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는 걸 또 이상한 핑계로 대체로 흐름으로 이렇게 좀 가져야지. 후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졌어요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절대치로 보면 절반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안 될 가능성이 절반을 넘어갔죠. 이제는 넘어가서 다시 흐름을 되돌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가능성이 하나 있을 수가 있죠. 그 책임에 사실은 큰 책임 민주당 쪽에 있는데. 민주당 쪽에 있죠. 민주당 쪽에 있죠 당연히. 그럼 민주당이 리더십을 갖고 딱딱딱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한 거죠. 아니 다 정해놓은 거를 최고위에서 뒤집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책임이죠. 지도부의 책임이고. 정해놓은 과정에서 좀 그러니까 주류 쪽도 좀 양보하고 주류 쪽 지역도 비주류 쪽 지역도 양보하고 그러면 이게 그 그림이 좀 잡히는데 양보하는 지역을 쭉 보니까 대체로 비주류 지역을 양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알짜를 안 내는 거군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의원님들이 뭐냐면 양보하면서 야권 대연합이라고 하는
그 성과는 가져가면서 실질적으로 당내에선 비주류 측을 정리하려는 양날의 칼로 썼다 이거를.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아 화나는 거죠. 저한테 그렇게 당한 사람들 문자 들어오는 거 보면요. 이건 거의 조폭 수준의 문자가 들어와요. 막 그 SS 하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로 내놓으려 했다면 예. 주류에 자리를 그렇죠. 내놨어야 되는 건데 주류에 이제까지 양지에 있었던 많은 혜택을 받던 사람들을 탁 치면서 삼국지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적의 장수를 잡기 위해선 내 한쪽 어깨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 주류의 잘못이네요. 지금 만약에 이게 완전히 완결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다 그러면 열받았고 더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 최소? 지금까지는 그 접근하는 프로세스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정치 공학적으로 보지 않고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야권 연대를 해야겠다. 반 MB 전선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 거를 양보하면서 이렇게 좀 가려고 했는데 양보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당내의 역학관계 속에서 비주를 정리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그쪽 대상 지역으로 뽑힌 후보 그 의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다 비주류 지역이 많아.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제가 지도자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설마 이거를 자기의 자랑으로 연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며 안심하고 있었더니 혀를 찔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결론으로 대단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경기도 쪽에서 야권 다대가 못 됐다면 어렵죠. 어려워졌고 서울은 됐다고 그런 거예요. 서울은 그리고 못 된다면 그건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고 주류의 책임이고 그렇다면 정세균 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딱 찍으면 제가 정세균 대표 그렇게 잘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야권 연대를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잘하십시오. 그래갖고 격려를 하고 복돋고 그래야죠. 여기서 당신 책임이다 그러면요. 어쨌든 정세균 대표와 정세균 대표 책임이다 그러면 여기 이거 그 조회수도 뚝 떨어질 거예요. 정세균 대표 책임 맞군요. 세 번째가 BBK. BBK 하면 정봉주, 정봉주 하면 BBK죠. 덕분에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질문한 분이 현재 BBK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다음에 뭐 재산 기부 등은 어떻게 되고 있냐. 김경준 씨와 그 누님 에리카 김. 다른 거 다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GNL님 외에 여러분 정봉주 전 의원이다 보니 당연히 BBK를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자기 자랑으로 넘어갈 텐데.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대단히 위험한데.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그렇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소위 미국의 재판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현재 김경준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김경준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가 조작 사기를 친 사기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BBK에 대해서 주장했던 건 이겁니다. 김경준 씨는 사기친 게 맞다. 그건 사기꾼이다. 그런데 실질적 소유자가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BBK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갖고 얘기했죠. 저는 김경준 씨를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어요. 김경준 씨가 저한테 준 자료도 없고 저한테 해준 얘기도 없고 저는 애당초 접촉을 안 했습니다. 김경준 씨 부인하고 한 번 통화한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당 그때 뭐라고 공격했냐면 왜 사기꾼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하느냐. 그 사람들이 억지로 올가맨 거죠. 저는 김경준 씨 얘기를 옮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BBK의 핵심은 김경준 씨는 사기꾼 맞습니다. 그리고 김경준 씨와 이명박 대통령이 동업했잖아요. 근데 사기치기 전에 동업 관계를 청산했다 그랬어요. 그게 주장이죠. 쭉 주장을 보니까 근데 근거로 자료를 보니까 사기칠 때도 이미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인 것 같아. 그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그렇죠. 판단이었던 그래서 거죠. 제가 그런 것을 국내의 자료를 근거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철저하게 근거를 갖고 얘기했죠. 이 증거를 보니 실질적 소유자가 맞다. 동영상도 실질적 소유자가 맞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얘기했는데 마치 사람들은 김경준과 정봉주가 한 맥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준 씨 사기 쳤어요. 주가 조작 사기 사건 맞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엔 동업했다가 사기 칠 땐 빠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기 칠 때도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실질적 소유자였다고 한다면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주장을 했다. 했죠. 예, 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고소 고발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일테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분이 BBK에 투자를 해요. 네. 근데 돈을 못 받으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네. 난 당신을 보고 이거 투자했다. 네. 당신이 돈을 돌려줘라. 그런 거 있었죠. 예. 네. 그리고 뭐 재산 반환 소송을 그 반환 소송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요. 네. 그냥 법원에서 이 양반하고 BBK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가압류를 거냐? 관계를 입증해라. 그러니까 뭔가 서류를 내서 관계가 입증이 돼서 가압류를 겁니다. 네. 그래갖고 그 판사가 지금 의정부에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의정부 가서 그때 소명했던 자료가 뭐냐. 그 자료를 보면 BBK와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 관계가 입증될 거 아니냐. 그 자료 내놔라.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때가 좀 이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BBK는 김경준 씨가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정봉주가 핵심이고. 찬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네. 김경준 씨는 사기 사건을 친 거고 네.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 소유자였냐 아니었냐. 그것이 관건인데. 그렇죠. 사기 칠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었느냐. 네. 그것이 근데 관건인데 그럼 본인은 여전히 그렇다고 믿고 계신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닌 거죠.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2년 반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이 걸려 있으니까. 예, 재판이 걸려 있으니까. 얘기를 그리고 못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좀 후회하고 반성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릴 말씀이 대한민국 법원에 정의가 살아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 말씀을 좀 바꾸겠습니다. 잠시 정신이 나갈 땐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정의는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재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사법개혁 한다 그러면서 대법관 24명으로 늘린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거 대법원 장악음모다 그러고 바로 행정처장이 받아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법원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정봉주 재판도 기대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위원회 대통령 직소로 두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자기들이 판결하고 자기들이 판결하고 자기들이 형을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런 예. 얘기 아닙니까? 골 때리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럼요. 나 지난번에 얘기한 거 너무너무 후회했어. 너무너무 대법원의 진실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세 번째고요. 뭐 그래도 재판이 현재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의 자랑을 크게 하진 않으셨어요. 못하죠. 그리고 이 재판에 걸려 있으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1년 실형이 확정이 되면요. 네. 제가 10년 동안 아무 선고도 못 나오지 않습니까? 비선거권 박탈. 영원히 분리수거. 네. 고통스럽죠. 정치인이 10년간 나설 수 없으면 예. 그럼 잊혀지는 거죠. 정치인으로 생명 끝나는 거죠. 그럼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한겨레신문에서도 안 부릅니다. 지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인으로서의 복귀가 사실은 그러면 저 인간이 딱 보니까 다음 19대 때나 재보궐선거 때 꼭 국회의원이 될 것 같아. 지금은 상품 가치가 떨어졌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차하면 본인의 또 기회를 안 주시네. 봉은사 사태. 최근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봉은사 사태 전모를 밝혀주세요. 한마디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실체가 뭡니까? 공기 좋은 산사 앞에 사는 전모 씨 외 여러분 아주 많은 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가장 큰 사태죠. 봉은사 그렇죠. 사태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달라. 차분하게 좀 짚어주시고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오늘 시간은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저희가 슬퍼했습니까? 곧 이제 일주기가 돌아오는데. 네. 명진 스님이 그때 봉은사에다가 중수부 검찰은 출입 금지라고 써봤어요. 그런 분입니다. 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봉은사가요. 정말 부자 사찰 아니에요? 그렇죠. 명진 스님 오자마자 처음에 막 항의하고 그랬어요. 운동권 스님 오셨다고. 그러자마자 명진 스님이 천일 기도를 들어갑니다. 사찰에서 안 나와요.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봉은사 그 많은 시주가 들어오는 그 봉은사 재정을 완전히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명 공개한 거죠. 아무도 거기에다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맑은 분이 정권에다 대고 비판적 얘기를 하니까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여의도 정가 불교계에서 바닥에 돌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봉은사를 직영으로 직영 사찰로 전환시키려고 지금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 모르시면 분담금 그 시스템이 있고 직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직영 사찰하게 되면 그 모든 재정을 그 조계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주지는 그 총무원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조계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절을 관리하는 관리인격의 스님만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독립절이기 때문에 네. 조계사에서 스님이 봉사에 스님이 계시고 재정 및 이런 모든 운영을 네. 독자적으로 운영하죠. 그리고 이제 특별 분담금이라고 하는 특별 분담금을 하는데 이제 많이 내죠 봉사 같은 그러니까 경우. 일종의 이제 속세 프랜차이즈하고 비슷한 프랜차이즈였다 이제 직영으로 바꿔버린 거죠.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직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비용을 내면서 그렇죠. 비용을 내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저는 핵심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봉은사 명진 스님께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당신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잘못하고 한 사람이 중생이 있으면 따귀를 갈기는 게 큰 보시를 하는 거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되니까. 네.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판하는 것은 큰 보시 중에도 큰 보시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자동차로 따지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구나. 지금까지 2년 반 동안은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핸들은 여당, 악셀레이터도 여당, 브레이크는 야당 아니에요? 비판해 주는 건데. 브레이크가 없었죠. 브레이크가 없어. 아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차를 2년 동안 타고 온 거예요. 브레이크가 되어야 하는데 되어야 하는데. 야당이 그 역할을 못했죠. 예. 전혀. 아니 하려 그랬는데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명진 스님 같은 분도 또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당에는요 진보신당도 있습니다. 진보신당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있어요. 조승수 의원 있잖아요.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임기가 올해 11월까지 아니에요. 네. 이 상태로 두면 임기 11월 돼도 신도들이 워낙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니까 임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4년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끔찍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교계가 이제 문화재 때문에 4대 강도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불교계 문화재가 다 수몰된다는 거예요. 수백 점이. 그러니까 또 언제 그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문화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물이 더 중요하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불교계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대충 조계사 그 본사하고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얘기가 된다고 보는데 그 주머니 속에 못 같은 스님 아니에요, 사실은. 그 권력층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아 이걸 임기를 보장해서 또 다시 한 텀 넘어가게 되면 저런 분위기가 불교계 전체로 퍼지겠구나 하는 이 우려 때문에 지금 임박해갖고 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 어떤 지주, 예. 리더 역할을 사실은 그렇죠. 예. 하시고 그리고 흡이 없잖아요. 아니 보통 직영을 하려면 횡령을 했다거나 그럼요. 무슨 예. 큰 분규를 만들어냈다거나 예.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돈도 다 공개해버리고 욕심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네. 비판적인 데다가 게다가 법정 스님이 입적하면서 지금 불교계 그 큰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확 일어날 때거든요. 이것까지 이제 명진 스님, 수경 스님 같은 분한테 오버래핑 돼갖고 얹혀가잖아요. 그리고 그 정부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발언권이 더 커지는 거죠. 영향력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냥 법정이 곧 그 명진이고 수경이고 이런 게막 오버래핑 되니까 정치권에서 골치 아픈 거죠. 다 잡았는데 불교계만 못 잡았다. 근데 그 사이에 김우룡이 또 헛소리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사고 나고 이게 이제 사고가 정권 중후반기 넘어가면서 이제 사고가 본물 터집니다. 이제까지 딱 억누르고 있던 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직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데인데 예. 회원도 늘었고 그렇죠. 신도도 늘었고. 늘었고 신도들이 그런다잖아요. 이럴 바에 조계사를 떠나자. 조계사를 탈퇴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신도들이 무척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없는데. 그럼요. 무슨 스님이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싸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 50분 이렇게 그 불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 알고 있는데 엄청난 존경을 받아요. 그전엔 돈 문제 때문에 스님들에 대해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봤던 거예요. 과거에 이제 분쟁들이 그런 많았었죠. 이권 때문에 많이 예. 생겼었죠, 사실. 돈을 공개를 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걸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자기가 손대지도 않고 그런데 돈을 공개했더니 오히려 더 늘어나. 돈도 총무나 이런 데서 신도들이 운영해요, 거기가. 그러니까요. 공개를 했더니 재정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네. 80억에서 120억이 됐다고 하나요? 신도도 늘어났고 존경도 받고. 연 140억이라 그러죠? 네. 140몇 120억인지 140억. 어쨌든 많은 돈. 여하간 한마디로 말해서 여당 그러니까 현 정권의 비판적이니까. 예. 그리고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연결식 때 그분이 천일 기도하면서 그때 처음 사찰 밖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봉화 가면서 처음 나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눈밖에 난 것 같아요. 연결식 때. 아니, 그러니까
절 밖으로 나니까 눈밖에 난 것 같아요. 이런 수준 낮은 개그를 그때 눈밖에 났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사대강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계속 비판적인 논조를 가져갔죠. 근데 그분이 바른 정신이죠. 잘못 가고 있는 걸 어떻게 종교적 양심을 갖고 바로바로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어떻게 될까요? 요 사태는 그때 이제 얘기하고. 재밌는 네. 얘기가 그 총무원장 자승 스님께서 네. 뭐라 그러냐면 그때 왜 그거를 직영 사찰로 전환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때 귀신이 씌었나 보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 귀신이 혹시 청와대에 계신 분이 아닐까? 뭔가 있었으니까 이걸 밀어붙였죠. 귀신이 씌인 게 아닌가 모르겠다. 예. 그 말 하셨죠. 그 말씀했죠. 네, 미안하다고 그래서 하면서. 그 귀신의 실체가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나 재판 걸려 있다니까. 그 실제는 청와대에 계신 분이겠죠. 청와대에 계신 분의 뜻을 받았고 청와대 제일 높은 자리 MB밖에 더 있나요? 네. 근데 우리가 MB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네. 또 무섭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MB일 것이다. 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질문 상조해야죠. 자 그러면요 오늘 그 봉은사 질문하신 분 이건 뻔히 아는데 네.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내용 아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국민들의 이 분노나 저항하는 각성을 좀 일깨울 필요가 있다. 이러고서 의도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줄 줄 알았어요. 어느 거요? BBK요? 전설의 정봉. 제가 몸싸움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봉은사가 제일 좋아요. 알면서도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자 우리가. 이런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신문업사입니다. 청부수사 토크쇼. 예, 17대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으실 때 전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현장으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cctv@honeytv.co.kr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